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김도윤 선생입니다. 일단 때가 때인지라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좀 빨리 끝나기를 저도 기원을 하고요.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우리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아이들 다시 한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동고 1학년 내신 영어를 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비책, 그 다음에 제 수업 소개, 그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그 카페에서 자료 출력하시고요. 그 자료 보시면 우선 첫 페이지에 목차 강사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영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6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페이지 목동고 1학년 영어 내신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어 내신 따기 가장 힘든 목동고입니다. 제가 목동 지역 학교 내신을 정말 오랫동안 지도를 했는데 제가 정말 허풍이 아니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목동고가 전 목동 지역에서 영어 내신 따기 가장 힘듭니다. 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지문, 학생들이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따 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게요. 자, 우선 1학년 때 주요 과목 단위 수부터 보실게요. 1학년 때는 국영수, 과사 단위가 4단위로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평균 보실게요. 영어가 수학 다음으로 낮죠? 63입니다. 보통 70점 기준으로 70점 넘으면 좀 쉬운 시험, 70점이 안 되면 좀 어려운 시험인데 63이니까 좀 많이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63이면 평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만약에 목동고 문제를 타 지역, 타 학교에서 냈으면 아마 평균이 50점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목동고에 잘한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 점수가 벌어져 있는 정도인데 가장 높죠, 영어가. 20점을 넘으면 좀 점수가 많이 퍼져 있다고 보거든요. 23이니까 굉장히 목동고는 잘한 애들도 많고 좀 상대적으로 아닌 애들도 많고 이렇게 점수가 다양하게 퍼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 컷과 등급별 인원인데 등급 컷이 굉장히 높죠. 95, 89, 82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문제 어려운데. 그 다음에 전교생을 390명으로 봤을 때 4%, 11%, 23%니까 이런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의 전교생 중에 100명 이상이 80점 중반대 이상이다. 굉장히 잘한 애들은 또 굉장히 몰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내리면 목동고는 일단 시험 범위가 많고 난이도가 매우 높죠. 왜요?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잘한 애들이 많아서 등급컷까지 높기 때문에 목동에서 영어 등급 따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텐데 아이들이 이번에 보는 시험이랑 가장 가까운 시험이 작년 1학기 중간고사겠죠. 그래서 작년 시험을 분석함으로써 이번 시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교과서가 있었고요. YBM을 씁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작년 3월 거가 들어가고 1학년인데 2018년 수능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 단어 수거 듣기 프린트까지 나옵니다. 어쩔 땐 독해 프린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도 나오고요. 굉장히 다른 학교보다 시험 범위가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분량이랑 문항수 보시면 교과서는 2과에서 약 4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한 모의고사당 듣기 빼면 28지문이니까 2개니까 얼마죠? 56지문인데 여기서 5문항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12문항. 작년 중간고사 그 경향이랑 다른 시험 경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이번 시험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에서 무려 7문항 나오는데 보통 외부 지문은 6에서 8문항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인데요. 요거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자, 자료를 보실게요. 객관식이랑 서술형이 있는데 객관식 1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50점 비중이고요. 서술형은 약 10문항 똑같습니다. 50점 비중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객관식이 60일 되고 서술형이 40일 될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똑같을 때도 있고요. 어쨌든 보통 다른 학교는 서술형 비중이 30, 40점이거든요. 거기 비하면 굉장히 서술형 비중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 문제 유형을 보시면 객관식은 수능 유형이죠. 그 다음에 서술형은 빈칸, 요약문, 영작, 문법이 나옵니다. 모든 유형을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실상 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게 킬러 문항일까요? 우선 문제를 보시면 서술형이 중요한 거 아시죠?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영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영작이고요. 두 번째는 문법이죠. 다른 학교보다 특히 객관식에서 문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지문 문제. 그래서 킬러 문항을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 나머지는 수능 유형 객관식인데 이거는 학생들이 많이 익숙한 유형이고 학생들이 모의고사 통해서 많이 풀어봤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문을 어느 정도만 숙지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수능 지문 학습 방법은 제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 통암기가 아니죠. 통암기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죠. 왜?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수능 객관식 유형은요. 제가 어느 정도 거의 적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시죠? 수능 문제는 EBS 지문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상당 부분이 문제만 바뀌죠. 근데 그 문제가 바뀌는 원리가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고3 또 재종반 수업을 했는데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바뀌는. 그 원리가 내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영작 문제인데 서술형에서 다른 학교보다 거의 2-3문제 더 많이 나옵니다. 6문항, 30점의 비중을 차지하죠. 잠깐 자료 보시면서 문제 유형 확인할게요. 2가지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해석이 없고 그 밑줄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 영작 문제인데 일단 해석이 주어지고요. 밑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조건이 주어지고 밑에 단어를 해석과 조건에 맞게 알맞게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이 2가지 유형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데 조건 영작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영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숙지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영어를 배우기가 특히 힘들죠. 왜 그럴까요? 한국말이랑 영어는 어순이 반대이기 때문이죠. 아시죠? 영어는
뭐가 앞에 나오죠? 중요한 말 결론이 앞에 나오고 구체적 세부적 내용이 뒤에 나오죠. 한국말은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렇죠? 반대죠. 그래서 뭐 말하거나 글 쓰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영어 어순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어순적 특징을 활용한 영작법을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일단 숙지를 해야 되고요. 계속 연습함으로써 그 영어 어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그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유형이 힘든데, 자, 이 두 번째 유형에 나오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아무 문장이 나오지 않겠죠? 중요한 문법이나 구문이 포함된 문장만 조건 영작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영작 문제 나올 문장은 선생님이 찍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도 한 20, 30문장 영작 문제 나올 문장을 뽑아주는데 학생들이 이 문장도 20, 30문장도 다 외우기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장이라는 건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외우면 절대 안 외워지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야지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파악하고 수식관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청크라고 하죠. 덩어리 파악하고 이렇게 구조를 분석해야 외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은 구조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제의 유의사항 보실게요. 그 2번 보시면 반드시 동명사 주어로 시작할 것, 그 다음에 필요시 단어를 적절히 변형시킬 것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문법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문장 속에 있는 문법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은 지났지만 이번 겨울방학 때 학습해야 됐을 가장 중요한 게 이 구문 능력인데요. 이 구문 능력이 있어야 구조가 보이거든요. 물론 구조는 제가 또 분석해 주지만 그래서 뭐 구문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수업 시간에 테스트 봐서 구문 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은 제가 또 따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킬러 문항으로 가실게요. 문법 문제가 약 7문항 25점을 차지하고요. 특히 목동고는 객관식에서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것도 자료 통해서 문제 유형부터 확인하시면 객관식 문제 유형 보시면요. 답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보시면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고 이거를 바르게 고치는 문제입니다. 이건 학생들이 고민을 3번 하게 되겠죠. 우선 첫 번째는 A, B, C, D 이 중에서 뭐가 틀렸을까 고민하고 그 다음에 밑줄 중에서 뭐가 틀렸을까 고민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고민하고 이렇게 3번 고민하기 때문에 이 서술형 문법 문제가 특히 어렵죠. 자, 이런 문법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문법 문제는 100%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본문의 대략적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문법은 그 시험에 나올 때 범위가 있잖아요. 뭐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범위가 있는데 고등학교 문법 시험은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문에서 등장하는 문법은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킬러 문항은 사실 이게 목동고의 등급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금은 그런 말 학생들이 하나 모르겠는데 시험 범위에 있는 그 본문을 다 외우면 3등급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외부 지문에서 1, 2등급이 갈린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외부 지문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자, 이거는 그 문제 유형 보시면요. 어떤 특정한 문제 유형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수능 유형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 영작이나 문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 실력으로 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소에 탄탄한 수능 독해 문제 풀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부 지문이 서술형 영작이나 문법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법 실력과 영작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고는 제가 볼 때 내신 등급도 거의 기본 실력이 한 반은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목동고가 내신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여고 중에서는 목동에서 지원율이 가장 낮죠. 그리고 남고랑 비교했을 때도 강서고가 1등이고 지원율 낮은 거로요. 그 다음에 목동고가 거의 두 번째로 낮은, 거의 매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퇴도 많이 하고 또 재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막 재수가 필수기 때문에 4년제 학교다, 그런 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수업 일정인데요. 저 같은 경우 내신 수업은 시험 6주 전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신 수업 사이에 약 2, 3주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품으로써 기본 실력을 키우는 거죠. 특히 목동고는 내신에서도 기본 실력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그 영작 문제를 위해서 구문, 심화, 특강을 하는 그런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중간고사 수업 일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강이 2주 연기가 돼서 3월 16일 날 개강을 하고요. 요일은 이렇고요. 시간. 그 다음에 수업 내용 보시면 교과서는 뭐 상대적으로 쉽고 얼마 안 나오니까 한 주 만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분량이 많으니까 3주. 그 다음에 프린트 2주 정리하고, 그 다음에 7주 차는 영작 문제 나올 문장만 뽑아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직전 보강은 하루 종일 하는데 꼭 시험에 나올 부분만 핵심 요약을 하고요. 개인별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또 개인별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도 보실게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각각 분석집이랑 과제장이 있고요.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교재도 많죠. 그 다음에 자료물 보시면 학교 프린트를 분석한 자료가 나가고요. 네, 요게 부교재가 프린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요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작 출제가 예상되는 문장만 제가 따로 정리해서 자료가 나가고요.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테스트 봐서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보충하고 또 개인별로 자료 과제물이 배부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내신 수업 방식입니다. 5단계인데요. 1단계는 지문 전체의 어떤 내용적 구성을 이미 미리 정리하고요.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을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출제 포인트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목동고는 뭐 지문이 거의 뭐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지만 가끔 지문의 뭐 단어나 어떤 표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지문에서 변형 가능한 부분을 체크하고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확인 부분인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아이들의 필기를 통해서 제가 또 따로 정리해서 확인을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통과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단계 과제물 통해서 최종 복습하는 거죠. 네. 제 수업 특징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항상 수업 후에 그날 수업에 대한
테스트를 봐서 정말 엄격하게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집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날 수업은 반드시 100% 소화하고 귀가시킨다. 그게 당일 깨기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뭐 교재랑 수업이 좋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 목동고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목동고 내신 교재는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요. 수업은 뭐 제가 워낙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강의했기 때문에 수업은 자신을 하고 제가 수업하는 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지문인데 이 모의고사에서 이 지문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제가 출제될 부분을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옵니다. 노란색은 문법이 나올 부분이고 파란색은 어휘고 TS는 주제문이고요. 괄호는 빈칸 채우기고 이런 식으로 미리 나올 만한 문제를 제가 색깔별로 표시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지문 학습이 끝나면 제일 중요한 거죠. 영어로 주제를 만드는 겁니다. 객관식에서 주제 제목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요약문 빈칸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로 주제 정리하고 또 이 주제 중에서 핵심 정리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수능 지문은 통암기하는 게 아니다. 학습 방법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문의 구조 파악이랑 도식화입니다. 이거는 이 지문의 구조를 파악한 건데요. 항상 지문 학습이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그 내용 전개를 복기를 하는 겁니다. 도입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 하고 주제 이런 내용 나오고 이 주제에 대한 근거로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머릿속으로 쭉 복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따로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식화라는 건 뭐냐면 도식화라는 거는 그 내용을 기호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건 뭐 모든 지문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 모의고사에서 빈칸 문제 지문 있잖아요. 그 빈칸 문제 지문은 이런 식으로 기호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지문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보통 빈칸 문제 지문은 주제가 A는 B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거로 A는 B 다시다, A는 B 다시 다시다 이게 근거로 나오는데 여기서 B 다시 B 다시 다시가 뭐냐면요. 그 B 다시 B 다시 다시는 B의 패러프레이징한 표현입니다. 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바꿔 말하기라고 하죠. 의미가 비슷하고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B의 그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B 다시 B 다시 다시이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은 이 주제랑 내용이 결국 같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게 도식화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제 수업 특징은 개인별, 수준별 밀착 관리를 합니다. 항상 테스트 봐서 개인별로 모자란 부분 체크하고 또 그 모자란 부분은 저랑 조교가 1대1로 보충을 하고요. 그리고 상담을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자료집 보시면요. 조교가 있는데 조교가 그 목동고 출신의 스카이 대학 출신 조교가 있어가지고 항상 관리를 하고 뭐 개인별 학생 심층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매 시간 끝나면 그 부모님께 수업에 대한 문제가 발송되고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제 모든 수업은 동영상 촬영해서 카페에 업로드돼서 상시 복습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제 수업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그 나머지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좀 말이 두서가 없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맡겨주시면 기대 이상의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다시 한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